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댐의 굉음을 덮어버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댐이 무너지기 직전 중국 건설사 임원들은 가장 먼저 헬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눈빛, 그건 명백한 조소였죠. 하지만 흙탕물이 휘몰아치는 그 지옥의 입구에서 엑셀을 밟고 반대 방향으로 돌진하는 미친 트럭들이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새 트럭을 물속에 처박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들. 도망친 자들은 살았지만 비겁자가 되었고 남은 자들은 죽음을 각오했지만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그 밤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짜 광기에 대한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잭 라이언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에서 3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대령이죠. 이라크의 모술에서 폭파된 다리를 복구했고 아프간의 카불에서 탈레반이 날려버린 활주로를 다시 깔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삽을 들고 싸우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민간 위기 관리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무너져가는 현장만 찾아다니죠. 썩은 냄새를 맡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 밤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에서도 그 냄새가 났어요. 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냄새였죠. 5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빗줄기가 아니라 물기둥이 떨어졌죠.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안 보였습니다. 이런 비는 제 인생에서 딱 2번 봤어요. 한 번은 방글라데시 홍수 현장이었고 또 한 번은 바로 그날 밤이었죠. 우리가 지키고 있던 건 단순한 댐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최대 구리 광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심장부였어요. 이 댐이 터지면 광산은 물론 하류에 있는 유목민 정착지까지 싹 다 수장될 판이었죠. 500가구가 넘는 게르 촌락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겠죠. 곧 닥칠 재앙도 모른 채. 저는 댐 관제실에서 수위 게이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죠. 위험 수위까지 2m, 1m, 50cm.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 그때 중국 국영 기업 화룡건설의 현장 소장, 첸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얼굴에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있었죠. 미스터 라이언, 자연재해입니다. 계약서 14조 2항에 따라 우리는 인력 안전을 위해 철수합니다. 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죠.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가 없었어요. 대신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댐이 터져서 물어줄 배상금보다 지금 장비와 인력을 빼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 냉혹한 손익 분석. 첸 소장,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댐이 무너지면 아래 유목민들 다 죽어.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안타깝군요. 하지만 자연재해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그 말을 끝으로 첸은 돌아섰습니다. 이미 밖에서는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측 임원들이 탈출 준비를 마친 거죠. 굉음과 함께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달려갔어요. 빗속에서 헬기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창문이 열렸고 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미련한 미국놈, 거기서 익사나 해라. 저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나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프차로 향했어요. 댐이 터지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죽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죠. 빗속을 뚫고 차까지 가려는데 누군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몽골 정부 관료인 톨가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대령님, 방법이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제 고향이 저 아래에 있어요. 부모님이, 동생이. 제발. 톨가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멈췄죠.
그 눈에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방법? 댐을 만든 놈들이 도망갔는데 무슨 방법? 나도 신은 아니야. 저는 소리쳤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위기 관리 전문가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멀어지는 곳에서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이 폭우 속에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다가오는 소리였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찢으며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불빛이.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25톤급 대형 덤프 10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댐 진입로로 질주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 댐으로 들어온다고? 자살 특공대인가? 트럭 옆면에는 낯익은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KENG 한국 엔지니어링. 발전소 진입로 포장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였습니다. 댐 본체 공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길이나 닦던 사람들이었죠. 선두 트럭이 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검게 그을린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최 소장이라고 했던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목이 굵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는 헬기가 사라진 하늘을 한 번, 그리고 무너져가는 댐을 한 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짧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헤이, 양키. 길 막지 말고 비켜. 우린 들어간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간다고? 지금? 지옥으로? 저는 최 소장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말려야 했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개죽음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자마자 저는 소리쳤죠. 최, 당신 미쳤어? 중국 애들도 다 도망갔다고. 이 댐은 시한폭탄이야. 당신들 계약 범위도 아니잖아. 왜 들어가는 거야? 최 소장은 젖은 담배를 입에 물며 대꾸했어요. 담배에 불은 붙지도 않았습니다. 계약? 시끄러워. 우리가 닦은 도로가 물에 잠기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으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도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느꼈죠. 그는 군인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는데 도망치는 건 수치라고 생각하는 아주 고지식하고 위험한 군인의 눈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뭔지 압니다. 명령이 없어도 싸우러 가는 사람들.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런 눈빛이죠. 트럭이 진흙탕을 뚫고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안 보였어요. 최 소장은 거의 감으로 운전하고 있었죠. 옆을 보니 다른 트럭들도 일렬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에서 점점이 빛났어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기갑부대 같았죠. 최 소장, 솔직히 말해. 왜 들어가는 거야? 진짜 이유가 뭐야? 저는 다시 물었어요. 최 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죠. 잭, 내 아들놈이 군대에 가 있어. 해병대야. 만약 아빠가 외국 가서 빤스런했다고 소문나면 그 녀석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빤스런. 저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야? 팬티만 입고 도망가는 거야. 겁쟁이처럼. 최 소장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가장의 자존심, 국가의 명예,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댐의 좌측 여수로 옹벽이 이미 붕괴 시작 단계였어요. 물 빼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붉은 흙탕물이 성난 용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천둥보다 컸어요. 콘크리트 벽 사이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죠. 한국팀의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덤프트럭 10대, 굴착기 3대. 더 놀라운 건 상태였어요. 전부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번쩍이는 새 장비들이었습니다. 차체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흙 한 번 제대로 안 묻은 저 비싼 장비들을 끌고 이 진흙탕에 들어온 겁니다.
대당 2억 원이 넘는 트럭들이에요. 저런 걸 여기 가져오다니.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작업 시작해. 최 소장의 고함과 동시에 한국인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보통의 건설 인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에요. 누가 지시를 내려야 움직이고 위험하면 뒤로 빠지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무전이 떨어지기도 전에 각자의 위치를 잡았어요. 굴착기는 가장 위험한 붕괴 지점 코앞까지 전진해 자리를 잡았고 덤프트럭들은 후진으로 흙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화 보병 부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톨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군인 출신이야? 톨가가 덜덜 떨며 대답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다던데요. 징집병 수준이 아니야. 저건 실전 경험이 있는 움직임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군대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봤어요. 훈련받은 병사와 실전을 겪은 병사는 확연히 달라요. 이들의 움직임은 후자였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지 않고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댐 상부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났어요. 벼락치는 소리보다 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콘크리트 옹벽 하나가 통째로 뜯겨져 나가고 있었어요.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10m? 20m? 가늠할 수 없었어요. 물보라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우리가 서 있던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톨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저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끝인가? 하지만 최 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딱 한마디 했어요. 3호차, 4호차.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덤프트럭 2대가 흙을 붓는 게 아니라 붕괴된 구멍을 향해 전속력으로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건 자살이야. 멈춰. 멈추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저기서 멈추지 않으면 트럭째로 물에 빠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건가?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높였죠.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기가스가 검은 연기를 내뿜었어요. 낭떠러지 끝에서 뒷바퀴가 허공에 떴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리고 기사들이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구르면서 진흙탕에 처박혔죠. 한 명은 팔을 다친 것 같았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트럭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죠. 마치 전우를 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쾅, 쾅. 거대한 25톤 트럭 2대가 댐에 붕괴된 구멍 속으로 처박혔어요. 물보라가 10m 넘게 치솟았습니다. 물과 철이 부딪히는 굉음이 천둥처럼 울렸죠.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대당 2억 원이 넘는 새 트럭이에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할부도 안 끝난 새 장비였죠. 그걸 흙포대 대신 사용한 겁니다. 물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 한 거야? 저는 최 소장에게 물었어요.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빨이 하얗게 빛났죠. 돌멩이로는 못 막아. 덩어리가 커야지. 트럭만 한 게 없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토목공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공법이었습니다. MIT에서도 안 가르쳐요. 웨스트포인트에서도 안 가르치죠. 아니, 이건 공법이 아니었어요. 전술이었습니다. 아군의 장비를 희생시켜 적의 진격을 막는 전형적인 지연 작전이었죠. 저는 이라크 전쟁 때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다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미군 공병대가 험비를 물에 빠뜨려서 교각을 지탱했죠. 하지만 그건 군용 장비였어요. 정부 소유였죠. 이건 민간 회사 소유의 개인이 빚을 져서 산 트럭이었습니다. 트럭 2대가 물길을 가로막자 거세게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가 주춤했어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지만 속도가 현저히 줄었죠.
그 틈을 타 굴착기들이 미친 듯이 바위를 쏟아부었습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양키. 최 소장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장비는 다시 사면 되지만 실내는 돈으로 못 사. 그리고 저 밑에 유목민 텐트가 500개야. 아이들, 노인들, 임산부들. 트럭 2대 값이면 싸게 먹히는 거지.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라크에서 수많은 다국적군을 봤어요. 영국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 심지어 일본 자위대까지. 하지만 이런 종류의 깡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군은 계산이 정확해요. 희생과 성과를 저울질하죠. 이 작전을 수행하면 얼마나 손해가 나고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모든 걸 수치화합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넣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저울 따위는 개나 줘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에겐 해야 한다는 당위만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인가? 논리를 뛰어넘는 야성?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트럭으로 막은 틈새로 다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압력이었죠. 물이 트럭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거대한 철덩어리가 종이배처럼 흔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물속에서 깜빡였어요. 마치 구조 신호처럼. 댐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가 금이 가는 소리, 철근이 휘어지는 소리, 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마치 지옥의 교향곡 같았죠.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 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빗소리 때문에 겨우 들렸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미스터 라이언, 아직 거기 있습니까? 멍청하군요. 댐은 일시간 내로 붕괴됩니다. 위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싼 똥을 한국인들이 치우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첸은 웃기만 했어요. 하하. 한국인들? 그 멍청한 친구들 말입니까? 트럭을 물에 던지더군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차피 무너질 텐데 자산만 날리는 꼴이죠. 비즈니스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스터 라이언, 당신이라도 피하세요. 그들과 같이 죽지 말고. 당신은 미국 대령 출신이잖아요. 그 정도 머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던 비웃음 소리를 최 소장도 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소장님 들으셨습니까? 놈들은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김 반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였습니다. 25, 26,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았죠.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최 소장이 김 반장의 안전모를 툭 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이듯이. 야, 쫄지 마. 중국 놈들이 도망간 게 우리한텐 기회야. 기회요? 우리가 막으면 이 댐은 이제 한국 거야. 안 그래? 역사에 남는 거라고.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복잡한 국제법이나 계약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자가 주인이다. 야전 사령관다운 발상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트럭 2대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살이 트럭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철덩어리가 종이배처럼 흔들렸죠. 물속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트럭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5호차, 6호차도 넣어야겠습니다. 안 돼. 더 이상 트럭을 잃으면 내일 도로 공사는 뭘로 해? 내일 공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한국인들끼리 고성이 오갔어요.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더 희생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미군에서도 이런 광경은 못 봤습니다. 그때 댐의 중앙부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쩍 하는 소리가 공포영화 효과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숨을 멈췄죠. 중앙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금이 퍼져나갔어요.
1m, 2m, 3m. 균열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중앙이 터지면 트럭 100대를 쏟아부어도 못 막습니다. 댐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죠. 끝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까지구나. 30년 군 생활 끝에 몽골 사막에서 익사하다니. 우습군. 하지만 최 소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이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한 3초 정도였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계산이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는 결단을 내린 듯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원 주목. 플랜 B로 간다. 플랜 B?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플랜 A가 트럭을 던지는 거였다면 플랜 B는 뭐지? 굴착기 3대 댐 상부로 올라가. 소장님, 거긴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 반장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위에서 누르지 않으면 밑에서 아무리 막아봤자 소용없어. 댐이 터지려면 위가 먼저 벌어지거든. 위에서 눌러야 해. 내가 1호기 탄다. 김 반장, 박 씨, 따라와. 미친 짓이었어요. 붕괴 직전에 댐 위로 중장비를 올린다니. 굴착기 한 대가 30톤이 넘습니다. 그 무게가 이미 금이 간 댐 위에 올라가면요. 그건 댐과 함께 추락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최 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껏요. 이건 자살이야. 당신 죽고 싶어 환장했어? 댐이 무너지면 굴착기째 떨어진다고. 최 소장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광기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3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잭, 잘 봐. 이게 한국 공병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최 소장은 1호 굴착기에 올랐어요. 굉음과 함께 굴착기가 위태로운 댐 상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캐터필러가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미끄러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2대가 더 따라붙었어요. 김 반장과 박 씨였죠. 둘 다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댐의 가장 약한 부분, 균열이 시작된 지점을 향해 버킷을 내리찍었습니다. 흙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버킷의 무게로 그리고 기계의 하중으로 콘크리트 상판을 눌러버리는 것이었죠.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수압을 버티는 극도로 위험한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남은 트럭들이 계속해서 바위를 실어 날랐어요. 위에서는 굴착기 3대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댐을 짓눌렀죠. 빗물이 굴착기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최 소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레버를 잡고 있었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분노로 씹어 삼키고 있었어요. 도망친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책임감. 버텨. 제발 버텨라 이 새끼야. 무전기 너머로 최 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댐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지의 참호 속에서 마지막 기관총을 잡고 있는 병사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병사.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 병사.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품었던 그 열정.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사명감. 어느새 잊고 살았던 그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죠. 댐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무너지려 했어요. 콘크리트가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굴착기 3대가 버텼습니다. 트럭들이 버텼어요. 한국인들이 버텼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쳐다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댐은 몇 번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성난 짐승처럼. 마치 포기하지 않는 적군처럼.
하지만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결국 항복했어요. 굴착기 3대가 누르고 있는 중앙부는 기적처럼 버텨냈습니다. 금이 간 콘크리트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죠. 아래쪽에 처박힌 트럭들은 바위들과 뒤엉켜 단단한 임시 둑이 되었어요. 새벽 4시경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위 게이지를 노려봤어요. 숫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죠. 1cm, 2cm, 3cm. 수위 하강. 수위 하강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젊은 기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김 반장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포에 질려있던 그 청년이 지금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순간 현장에는 환호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침묵과 안도의 한숨만이 깔렸어요. 다들 소리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종교가 다 달랐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신에게 감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 소장의 굴착기가 천천히 후진해서 안전지대로 내려왔어요. 캐터필러가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엔진이 꺼질 듯 말 듯 털털거렸죠. 3시간 동안 플로드로 돌았으니 당연했어요. 그는 시동을 끄지 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문을 열어주자 그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걸 제가 부축했죠. 그의 몸은 땀과 기름 범벅이었어요.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레버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근육이 굳어버린 거죠.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레버를 잡은 모양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해냈군, 최. 당신들이 해냈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소장은 댐 아래 시커먼 물속에 잠긴 자신의 트럭들을 바라봤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직도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귀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요. 4대의 트럭, 8억 원어치의 장비. 전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죠. 아깝네. 할부도 안 끝난 건데.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본사에 깨질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구만.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 농담 속에 숨겨진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회사의 자산을 걸고 도박을 했고 이겼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걱정하고 있었죠. 걱정 마. 내가 증언할게.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여긴 지도에서 지워졌을 거라고. 미 국무부에도 보고할 거야. 이건 국제적인 영웅 행위라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듯 진흙탕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 다리에 힘이 없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묻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옆에 앉았죠. 둘이서 진흙탕에 앉아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고비 사막을 비췄어요. 세상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죠. 마치 피로 물든 전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전장이었어요. 밤새 사투를 벌인 한국팀은 텐트도 없이 맨 땅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탱크 소리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진흙탕에 그대로 뻗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굴착기 그늘에서 담요도 없이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 소장만 깨어 있었어요. 그는 찌그러진 깡통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 재킷 안주머니에서 휘플라스크를 꺼냈어요. 아끼던 18년산 싱글몰트 위스키였죠. 커피 말고 이거 마셔. 몸 데우는 데는 이게 최고야. 최 소장이 의외라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군인들은 근무 중에 술 안 마시는 거 아니었나? 작전 끝났잖아. 그리고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야. 그는 웃으며 플라스크를 받아들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솔직히 말해봐, 최. 왜 안 도망갔어?
중국 애들 말대로 이건 너희 책임도 아니었잖아. 저는 물었습니다. 최 소장이 플라스크를 돌려주며 댐을 가리켰어요. 잭, 한국엔 상도덕이라는 말이 있어. 장사꾼도 지켜야 할 도리라는 거지. 댐 지은 놈들은 도망갔어도 댐 옆에 있던 우리는 남았어. 우리가 도망가면 한국 사람들 다 싸잡아서 욕먹을 거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쪽팔리게 살긴 싫었어. 내 아들놈이 군대에 가 있거든. 아빠가 외국 가서 빤스런했다고 하면 그 녀석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단순했습니다. 국가의 명예, 그리고 가장의 자존심. 그 두 가지가 이 기적을 만든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식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어요. 장난기가 싹 빠진 군대 예식 그대로의 경례였죠. 미 육군 공병대 대령 잭 라이언, 귀관의 투혼의 경의를 표합니다. 최 소장은 당황한 듯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충 손을 올렸어요. 아이 왜 이래. 부담스럽게.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중국팀이었어요. 비가 그치자 상황을 보러,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댐이 무너진 걸 확인하고 사진 찍으러 온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댐이 멀쩡히 서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주위를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착륙할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았어요. 최 소장이 그 헬기를 보며 손가락 욕을 날렸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저도 따라서 손가락을 올렸어요. 미군 장교가 할 짓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한국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몽골댐 위기 대응 분석이었어요. 50페이지가 넘었죠. 사진도 첨부했고 수위 데이터도 넣었습니다. 시간대별 작업 기록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상부에서는 이 보고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수치와 데이터, 비용만을 볼 테니까요. 트럭 몇 대 손실, 복구 비용 얼마, 인명피해 제로. 이런 것들만 따지겠죠.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은 무시할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기업 화룡건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보존했으나 신뢰를 영구히 상실했다. 반면 한국 기업 KENG는 자산을 수장시켰으나 대체 불가능한 평판을 얻었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한국 기업의 손실은 약 8억 원이지만 획득한 신뢰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공식 메모란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만약 3차 대전이 발발하여 내가 참호 속에 숨어야 한다면 나는 내 옆에 미군이 아니라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삽을 드는 유일한 인류이기 때문이다. 상관이 그 메모를 보고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얼마 후 몽골 정부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댐 보수 공사와 광산 확장 프로젝트의 전권을 한국 기업에 주기로 했다고 해요. 계약 규모가 3조 원이 넘었죠. 중국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몽골 총리가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준 건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이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위스키를 한 잔 마셨어요. 최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죠.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씩 웃던 그 사내의 얼굴이. 할부도 안 끝났는데 하며 걱정하던 그 목소리가. 저는 가끔 그날 밤을 꿈꿉니다. 쏟아지는 폭우, 으르렁거리는 물살, 그리고 그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던 트럭들의 뒷모습. 그건 제가 본 가장 무모하고 가장 아름다운 돌격이었어요. 세상은 계산 빠른 똑똑한 놈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세상을 구하는 건 계산 없는 바보들입니다. 그날 밤 고비 사막에는 진짜 사나이들이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는 사나이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나이들. 그리고 장비보다 신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나이들. 저는 잭 라이언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 전역 대령이고 30년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죠. 전 세계의 병사들과 싸워봤고 함께 일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진짜 전사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국인들에게서요. 무너지는 댐 앞에서 도망친 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명예를 잃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목숨을 걸었지만 전설이 되었죠. 수억 원짜리 트럭을 물속에 던지면서도 망설이지 않았던 그들. 그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상도덕, 그리고 가장의 자존심. 그 두 가지가 50년 만에 폭우를 이기고 500가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미 육군 대령마저 경례를 붙인 그 순간 고비 사막의 붉은 흙은 대한민국의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셨나요? 비가 올 때 함께 젖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이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